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이 있었죠.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어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이게 구속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결과가 뭐 뒤엎은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기각이 됐는데 법원의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좀 의외였어요. 물론 이제 그러셨습니까? 그 영장 청구에 첨부된 소명 자료가 뭔지를 못 봤기 때문에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검찰이 영장을 친 시기가 이게 원래 저희가 특검법안에 지금 발의돼 있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이 12월 달에 이제 네. 결정이 나기 때문에 12월 달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를 빨리 청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자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기각을 당했는데 기각 사유가 또 문제예요. 이게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거죠. 네네. 쉽게 얘기하면 뭐 사실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네. 예컨대 직무 관련성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금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에 대한 성립 여부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녹취록에는 한쪽 당사자들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주기로 했다, 요구했다라는 내용만 있지 그 타방이 요구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수수에 따른 부분 관련돼서도 박영수 특검이 그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를 남용해서 이렇게 관여했다라는 점도 좀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의외의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찍 청구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였다. 검찰에 박영수 특검을 갑자기 이제 국회에서 말하자면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올려서 통과가 되니 검찰이 부랴부랴 수사를 합니다. 박영수 특검 50억 클럽의 핵심 인물이죠. 그런데 1년 한 7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안 해요. 안 했어요. 압수수색 한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1년 7개월을 했으면 그 증거 다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수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전문가가 되셨어요. 압수수색이랑 구속영장에 대해서. 워낙 이 정부 들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요. 국민들이 압수수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또 구속영장 너무 청구해가지고요.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관전하듯이 보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런 예. 부분들은 변호인들이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떤 방어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영장 판사가요. 네.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검찰 자체가 수사 자체가 좀 미진했다. 정확하게 어떤 확실하게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판사가 인정할 만큼 검찰이 어떤 증거 제시나 영장에 적시를 못했다는 점에서는 검찰이 부실 수사를 의도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안 했으면 무능한 검찰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박영수 특검의 기각 자체를 보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을 했죠. 문재인 정부의 검사와 우리 윤석열 정부의 검사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다라는 식의 한번 피력을 했던 의견 피력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라는 측면에서는 이건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문정부 시절에 검찰이 시작해서 쭉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수사 기간이 좀 길었고 물론 수사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진술에 기반한 내용이라서 네. 물증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관여하는 태도도 그렇고 관여 이후에 어떤 대가 관계도 그렇고 거의 진술에 의존하는 수사였기 때문에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또 뭐 일각에는 컴퓨터 등을 또 부쉈다 이런 소리도 있고 예, 갈았다 예. 이런 수도 있기 예, 때문에 휴대폰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좀 의아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수사였다면 조금 더 수사를 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2월 달까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빨리 청구했다는 게 저는 예상을 그래서 구속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좀 터무니없이 영장 실질 심사 판사가 쓴 말이 맞다 그러면
상당히 좀 터무니없다라는 취지로 쓴 거로 보여져요. 아니 근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했는데 물렁물렁하게 했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의 실력이 형편없거나 아니면 봐주기가 아닌 이상은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는 진술에 의존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유동규 진술에 의존해서 정진상이나 김용 부분들은 왜 영장이 또 이렇게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을까요? 이제 그건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박영수 특검은 눈에 드러난 것들이 많습니다. 분양 부분에 있어서의 그 특혜를 받았거나 친척이 100억을 받아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이미 그 모양이 드러나 있는데 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지 않았냐라는 점에서는요. 검찰이 그냥 신용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수사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박영수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에 조사를 2번 받았어요. 네.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서 이 정권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다발적으로. 자, 그런 취지의 한동훈 장관의 말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 그 딸과 관련된 네. 아들과 관련된 퇴직금 예. 공제 후에 25억 원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도 아마 이 딸과 관련된 수수 혐의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이 그 영장 기각이 이 사건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럼 앞으로, 따지면 예. 그렇게 따지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총장이었어요. 한동훈 지금 장관도 검찰에 있었고요. 그게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하고 객관화해서 봤을 땐 검찰이 무능력하지 않으면 봐주기 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다면 말씀하고 앞으로 싶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이후에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통상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통상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기소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실관계나 법리상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그러면 보강 수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영장을 재청구를 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12월 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 판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무혐의 결정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소를 하긴 하는데 불구속 기소냐 아니면 다시 영장 재청구냐의 문제로 남는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녹취록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녹취록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그것을 확정하거나 증명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몫이라서 네. 지금 서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검찰은. 그럼 박영수 전 특검 건 외에도 뭐 곽상도 전 의원이라던가 뭐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서도 좀 수사를 하려는 의지를 좀 보여왔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럼 좀 차질을 빚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건 또 별개로 또 추진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별개로 봅니다. 각각 사안이 다르고요. 각각 예. 역할이 다릅니다. 또 혐의도 다르고. 예. 그런데 곽상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압수수색을 또 했죠. 아들과 관련돼서 네네.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은 분이 이제 김선환 전 검찰총장 부분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거의 수사가 지금 모르겠어요.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수사가 언제 시작되고 어떤 결론이 날지도 또 국민들이 보는 관전 포인트죠. 예, 박영수 전 특검의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예. 이번에는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취임 1년 만에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야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 대변인들의 발언 듣고 오시죠. 국민들께 말이 아닌 성과로 보여드려야 할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앞으로 남은 임명 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릅니까? 구제불능의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철저한 인사 검증으로 윤석열 정권에 무도하고 부적절한 인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힐 것입니다. 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대변인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좀 엇갈리는 입장들을 내고 있는 양 당인데요.
일단 장관급 2명, 차관급 13명 대거 인사 교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하시겠습니까? 일단 뭐 국민을 아예 배려하지 않는 인사였다. 국민을 무시하는 인사였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권익위원장도 그렇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통일부 장관에 맞는 사람을 넣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예. 알다시피 뭐 뉴라이트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과 두 가지 어떤 입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분단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주적 개념, 적 개념이 있지만 또 한편에는 협력을 통해서 통일로 가는 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근데 통일부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김용호 이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교수 시절에 한반도 핵무장을 주장했던 분입니다. 지금 한반도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미국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미 끝난 얘기인데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진 분이고 두 번째는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흡수 통일이라는 게 뉴라이트 계열의 기본적인 통일관인데 흡수 통일의 그 저변에는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부분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통일부 장관으로서 어떤 가치와 철학이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결국엔 통일부가 어떤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남북 협력보다는 그냥 어떤 북한 인권이라든지 현 정부에 있어서 북한과의 강대강 해치에 있어서의 어떤 완충작용을 못하고 그 앞에서 더 말하자면 갈등을 초래하는 장관의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좀 적절한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는 중수부장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한 명 한 명 짚어보는 건 참 그런 거예요. 하여튼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그다음에 비서실 차관들을 그다음에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잖아요. 그 부분들은요. 용산이 직접 부처에 대한 자율성을 다 배제하고 직접 진두지휘하겠다는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국민께 약속한 책임장관제는 포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국민을 무시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총평을 좀 먼저 여쭤볼게요. 글쎄요, 저는 뭐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인사였다라는 것이고 또 비서관을 차관으로 승진 발령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통상 장관 인사가 있고 차관 인사가 있지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비서관이 간 그 부처는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큰 부처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장관이 교체가 되면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오랫동안 이게 야당의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또 자원 인사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차관을 통해서 연속성,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한 뒤에 장관 인사를 하는 방법을 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차담회를 통해서 신임 차관들께 당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업군번제도의 일부 폐해를 시정하는 역할을 좀 해달라는 취지죠. 그러니까 직업군번제도가 정권의 변화와 관련 없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늘상 똑같은 형태의 어떤 뭐 공직 집행을 해달라 이런 취지의 제도인데 이것이 간혹 때에 따라서는 정부와 유착되거나 일부 이익 집단과 유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변화 내지 충격을 주자라는 취지의 역할을 주문했기 때문에 저는 합리성 있는 목적 있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볼게요. 이미 앞서 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 이런 어떤 본인의 이제 생각을 조목조목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들으셨고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듣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통일부 전 장관 보면 이인영 NL 운동권 출신 분을 통일부 장관에 앉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은 뭔지를 알겠어요. 북한과 잘 지내서. 그러니까 북한과 잘 지내는 거는 사실은 전국적인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보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겁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통일 정책이 없었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요. 그런 비판이 많았고 도대체 통일 정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뭐 연합제, 연방제, 유엔식 이런 식의 또 언급이 나올 수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분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지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평화적 통일 정책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 예컨대 거기 김정은 정권이 실각한다. 그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김정은 정권을 지켜줄 이유는 없잖아요. 김정은 그 정권을 지켜주면서 북한 인권을 우리가 회피할 필요는 없는 건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실각시켜서도 안 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거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이런 게 이게 왜 망언이죠?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이전의 통일 정책을 이어받아서 헌법에 기반한 통일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으니 뭐 지켜보시면 될 일입니다. 예, 조금 전에 소영주 부대변인께서는 부적절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문제점을 이야기하게 될 거고. 하지만 그런다고 대통령의 입장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중요할 걸로 보이고 민주당 어떤 좀 입장을 좀 취할 것입니까? 뭐 어떤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쭉 줄곧 그래 왔으니까 패턴이 그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뭐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인사라면 그러면 북한과 평화 통일이나 이런 대화 타협은 사라지는 겁니까? 강대강 힘으로만 눌러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통일부 장관이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헌법에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 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 그 저변에는 모든 부처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든 여야 정치인들은요. 이 북한과의 관계를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했던 것은 어떤 정책은 다를 수 있으나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기, 전쟁의 불안감은 분명히 명백하게 사라졌다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거기도 인정합니다.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하지만 북한과의 전쟁 불안은 지난 정부보다는 고조되고 높아졌다라는 점에서는 과연 국민들이 어떤 정책을 더 선호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쟁의 위험이라는 게 지금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선의를 갖고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의가 먹혀들지 않았던 것이 이미 이제 입증이 됐잖아요. 예컨대 지금 전쟁의 위험이 고조됐지, 고조된 게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고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정책이 바뀌어서 대화가 없을 뿐이지 실제 이미 핵무기 고도화되고 그다음에 대화 단절되고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된 건 아니에요.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수십 차례, 거의 100여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시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 반성을 얘기하는 게 정책적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정책이 이런 시기에는 맞지 않구나.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신념이 아니잖아요. 이거 도구마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해봤는데 뭐가 안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뽑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뽑았다, 이 사람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전에 정책이 실패해가지고 다른 사람 뽑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이전 정책을 또 강요하는 게 그게 맞는 겁니까?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이전 정책에 대한 집착을 알겠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또 다가올 수 있겠죠. 다음에서는 그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안 맞는 거 이미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이나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점을 바꿀 필요는 있다. 근데 한반도 알겠습니다. 정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 말씀드리면 아예 그거를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한반도 정책을 받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 스타일대로 하되 두 가지를 열어놔야죠. 강하게도 하지만 어떤 그런 대화 타협의 장을 열어놔야 되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정부가 잘한 거를 있으면 좀 가지고 와서 그걸 좀 믹싱을 해서 좀 생산적으로 창의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모든 걸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한 거는 모든 게 틀렸어. 내가 하는 게 맞아. 그게 더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런 반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이제 권익위원장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려고 했고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임명된 김채환 전 교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뭐 권익위원장 부분들은 뭐 또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검사 출신이 얼마나 국민의 권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이런 국가권익위원장에 본인과의 인연이 있는 중수부장 출신을 임명했다는 거에 있어서는 이것도 그냥 정실인사다. 좀 그렇게 그냥 짤막하게 평가를 하는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은요. 이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분은 그냥 음모론자예요.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이분의 그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의 내용들을 보니 그냥 극우 유튜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요.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 꾼이에요. 이런 분을 대한민국의 전체 공무원의 어떤 인성을 기르는 사람의 중책임자로 맡겨놓는다? 저는 이 부분은요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최근에 그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당시에 이제 군부대에 있어서 장병들을 마루타로 쓰려고 그렇게 했다.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앞두고 그게 무슨 운동권들의 사주가 있었다. 이런 음모론을 공공연하게 퍼뜨리고 그래서 53만 구독자를 확보해서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조금 의심이 되는 이런 분을 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했다. 저는 이게 정말 그 아까 윤 변호사님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임명이라고 본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다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네. 글쎄요, 뭐 일단 국민권익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김홍일 신임 임명자가 임명받은 분이 법조계에서는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기능을 보면 이 국민권익도 있지만 어쨌든 반부패 기능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공직자들 살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일단 법조인이 적절한 건 맞아요. 그래서 예. 전현희 전임 위원장도 법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 중에 검사냐 변호사냐 판사였기 때문에 대구는 안 된다. 이렇게 갈릴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저는 잘하실 걸로 보고 김채한 그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쓴 건 맞아요. 이 부분은 언젠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야권에서 제기했던 뭐 김의겸 의원이 이전에 대통령 어느 술집에 갔다 이런 거에 비춰보면 저는 덜 내피셜한 것 같아요. 맹목적으로 믿고 그걸 계속 아직까지 사과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공직 수행에 그러면 부적격자 판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러니까 김채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분은 사실은 이제 강사 역할을 좀 오래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강사 역할을 통한 어떤 경험, 그때 강사의 수업을 받은 사람들 주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 영속성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인재개발원장의 직책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했던 문재정부 시절에 했던 그때 빼놓고는 거의 공무원들이 자리 찾아러 가는 이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탈피해서 뭔가 실제 공무원 교육 담당과 뭐 여러 가지 정책 개발에 아마 힘을 쓸 것이다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 그러면 사실 인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많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그랬고. 그럼 김치환 내동자 같은 경우는 그냥 유튜브 이렇게 검색해 보면 유튜브가 나오고 그 내용들도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검증적인 측면에서 좀 걸어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혹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유감을 표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는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저희가 그러니까 모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예. 볼 때도 유튜브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많이 했더라고요. 54만 7천 명이더라고요. 예, 지금. 아까 근데 생체 실험부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고요. 이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국방부 장관 불러가지고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94% 접종했으니까 마스크 벗게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당시 야권에서도 이거 생체 실험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단어가 뜬금없이 나온 단어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부 탄핵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가 중국이 관여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뇌피셜이죠. 뭐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부분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유튜버로서 지금 좌우 유튜버를 보면요 비견했을 때 명백히 더 심한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을 굳이 만약에 나눠서 진영 논리로 접근한다 그러면 예. 저쪽에 있는 유튜버들 얼마나 뇌피셜이 큽니까? 천안함 이거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도가 사실은 어느 때인가 유감 표명을 해야 되지만 저것이 인사를 막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저기 좌우 유튜버들에 대한 어떤 극렬한 사상적 치우침, 뭐 발언들 그건 유튜버 내에서 하면 돼요. 그거를 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극좌의 유튜버를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명하는 게 문제예요. 이분은 그냥 유튜버로 활동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한 이 정부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래요.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가 혁신위원장 이래경 씨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언이 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9시간 만에 사퇴시키지 않습니까? 판단하는 겁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이래경 씨의 발언에 동조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극우 유튜버, 거의 정신 이상에 가까운 이런 발언들을 하는 분을 이거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인정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이 발언에 대해서 그래 괜찮은데 이 정도면은 뭐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같은 인식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는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은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어떤 좌우에 치우친 것들을 가운데로 모아가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극우 유튜버를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
이건 정말로 너무나 이게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저는 이 인사 자체는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우 유튜버라는 그 극우의 의미는 뭐죠?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극우 유튜버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네. 이 발언들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박근혜 퇴진 시 영향을 행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코로나 때 군인 생체 실험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은 좌파 운동과 설득 의혹이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는 거를 구구적인 사상을 갖는, 왜 그다음에 극우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러면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런 발언 아니 합니까? 저는 궁금해서 항상 보면 상대당에서 극우적 발언, 예. 대통령의 아까 예. 말씀드린 그런 뭐 반국가 이거 극우적 발언 그러는데 그건 극우적 발언이면 이 반대편은 극좌적 발언이 있는 거, 극좌적 사고 방식이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이 뇌피셜이라는 거 쓰면 될 걸. 이걸 왜 극우적 유튜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뇌피셜이에요? 아니 왜 극우죠? 극우라는 거 원래 사상적으로 어떤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를 강력히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뭐 페미니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정치적 사상이 극우 극좌가 아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인사권자 국민의힘에서 뭘 하게 되면 극우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어떤 네이밍부터 좀 고쳐야 되겠다. 아니 이런 그냥 뇌피셜과 뇌피셜이라고 하세요, 음모론을 뇌피셜. 가진 분이 국가 인재개발원장이 맞냐고요. 윤기천 변호사님도 그러면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제가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유감 표명해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다만 사람이라면 반대를 하는 대통령의 거예요. 인사권 재량 범위 내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인사권 예. 그런데 대통령이 김의겸 의원은 하잖아요. 국회의원 사퇴하세요 그러면. 네. 그거는 아니, 그분이 네, 사퇴하시면 아마 그거하고 처리하겠죠. 비교 대상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 윤 대통령이 어제 이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이랑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짧게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요즘에 이제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그 배경을 좀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들으려고요. 저는 그냥 이 발언들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싸우지 않고서는 하루도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뭐 교육시장의 사적 카르텔과 싸우고, 뭐 지난 정부의 카르텔과 싸우고, 이 말하자면 이 정부의 이권 카르텔과 싸우고. 물론 카르텔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고치고 개선해야 되죠. 하지만 이걸 잡기 위해서 지금 현재 초반 첫 내각에서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을 차관으로 내린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권 카르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차분차분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정권 말에는 비서실에 있는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처 운영을 보면 실세 차관들을 본인이 데리고 있던 말 잘 듣는 사람들을 부처에 박아놓고 나서 장관들은 그냥 허울로 두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권 카르텔에 대해서도 본인 눈에 거슬리면 이권 카르텔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시스템과 여러 가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규정이 돼야 되지, 대통령 혼자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걸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비서관들,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 차관으로 가는 것들은 좀 이거는 또 본인 마음대로 또 국정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짧게 반론 듣겠습니다. 예컨대 이게 임기제 공무원이 장으로 있는데 그 임기제 공무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뭐 거래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다른 분을 갖다 알받게 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그런 비판의 점이 돼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장관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분명히 인사권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그 의도 중에 하나가 가서 이런 측면도 좀 봐달라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교육부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가서 대학 총장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대통령이 분명히 지시했단 말이에요. 사무국장으로 내보내지 말아라고 했는데도 부처를 바꿔가면서 내보냈어요. 예컨대 뭐 권익위원회에서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예컨 교육국 공무원은 권익위로 가고 권익위 공무원이 대학의 사무국장으로 가고 이게 다시 밝혀진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공무원 자체 이권 카르텔 또는 공무원과 뭐 일반 이권업자들 사이에 이권 카르텔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정적이었습니다. 예. 있다면 이것은 적극적으로 맞서라 이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저는 글쎄요 이 부분이 비판의 대상은 아직까지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면요. 그 축사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이라는 발언을 했고 그에 대한 후폭풍 좀 거센 상황인데요. 여야 지도부의 입장 좀 듣고 오시죠.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닙니다. 야당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신 거는 좀 협치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적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대표 팩트에 근거한 발언이다. 민주당의 반발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의 워딩 자체는 왜곡된 역사 의식, 그다음에 무책임한 국가 간 안보 의식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 의식을 갖거나 무책임한 그 안보관이나 국가관을 가졌으면 반국가 세력은 맞죠. 안 맞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주어가 됐던 거예요. 이 반국가 세력은 뭐 종전선언, 그다음에 북한의 제재 해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건데 사실은 반발할 단서는 준 거 맞죠.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이 앞부분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 간 안보관을 가진 이런 반국가 세력 여기에 집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갖지 말자라는 것이고 예컨대 왜곡된 역사의식은 분단체제론이라고 해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북한이 마치 역사의 국가의 정통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양 이렇게 했던 한때 이런 어떤 논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단도 분단의 책임도 남한의 보수 세력이 갖고 있고 보수 세력은 친일 세력이고 친일 세력이 청산하는 길만이 국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은 지금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런 부분도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라고 용산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 세력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것에 대한 말이다. 한정해서 말을 했습니다. 매번 안쓰러워 죽겠어요. 국민의힘 패널분들이랑 국민의힘들이요. 그러니까 이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말실수 해놓으면 그거 주워 담느라고 너무 땀을 흘리시는데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도 얼마나 수습하느라고 힘들었습니까? 이것도 그냥 정확하게 무슨 왜곡된 역사, 당연히 왜곡된 역사에 대해서 한반도의 어떤 역사의식을 부정하면 국가 세력이 되겠죠. 하지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자유초점에 가셔서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이나 하고 제재나 하는 그런 집단은 반국가 세력이다. 명확한 거 아닙니까? 이 국어를 또 부정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은요. 대통령에서 너무나 부적절합니다. 이거 첫 번째는 이제는 더 이상 야당이 민주당과는 협치하지 않겠다를 선언한 겁니다. 왜냐? 반국가 세력은 뭡니까? 간첩이잖아요. 그거를 지칭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간첩 세력과 어떻게 국가의 국정을 논의하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에 가서 나는 이제 민주당 당신들을 반국가 세력 규정했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민주당을 해체할 겁니까? 반국가 세력을 규정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꼬집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꼬집었다고 봅니다. 종전선언을 누가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런데 더 웃겼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난 이틀 전인가 박인환 경찰제도 위원장이 그 토론회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라고 규정을 한 며칠이 지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자유총연맹에 가서 민주당을 지칭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한 뉘앙스로 반국가 세력을 합니다. 이건 뭘까요? 과연 저는 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정말 국정의 안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 한 15%, 20%의 극우 지지층만 데리고 국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게 가장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에 당시에 동의를 했던 미 전 트럼프 대통령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미국 의회에서 종전선언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반국가 단체입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면 미국과도 반국가 세력으로서 협치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기분대로 발언을 하는 것들, 이거는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이건 수습할 수 없다. 어떤 누가 변명을 하더라도 이 말은 부적절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미국 의회가 40여 명이 하원에서 촉구안을 냈죠. 사실 평화협정 촉구안을 냈는데 그때는 2019년도 2월 하노이 노딜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그 정상회담에서 뭔가 추동해내려고 의회가 뒷받침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노이에 가보니까 완전 다른 거였잖아요. 어찌됐든 일인지 몰라도 북한의 인식과 미국의 인식이 알고 있는 게 달랐던 거예요.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였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하노이 2019년 2월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그게 싹 사라졌어요. 종전선언에 대한 분위기가 싹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21년도 9월 달에 유엔에 가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종전선언 얘기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황이 변했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도 변해야 되고 판단도 변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년 이후에 한참 지나서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에도 가서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과연 이런 그 본인의 선의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북한에서 안 받아들이고 미국과 다 결렬된 이 부분을 왜 굳이 주장하느냐 이런 비판인 것이고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종전선언이 있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전쟁이 끝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등 평화유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한미군 철수의 인계선상이 되는 거고 중국이 주장하는 바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반국가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민주당이 만약에 종전선언이 지금도 옳다고 보시면 그거는 저는 반국가적인 거라고 봅니다. 지금도 종전선언이 옳다 그러면 지금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게 옳다 그러면 그것도 국가 이익에 도움되지 않는 거라고 봐요. 언젠가는 종전선언이 돼야 될 날이 오겠죠. 그걸 기대해야죠.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걸 똑같이 주장하신다. 그럼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저는 반국가 세력이겠네요. 저는 그럼 알아서 종전선언에 판단하세요.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필요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선언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게 정치적 선언이고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되고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선언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국제사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는 걸 왜 반대하죠? 국민들은요. 이 땅에서 전쟁 나는 거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국제사회에 가서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매우 계속 촉구하는 거 이게 무엇이 잘못됐죠? 이런 게 반국가 세력이라고요?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힘 대 힘으로 해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피난 가고 이런 것들이 과연 또 국가를 생각하는 세력인가요? 저는 그걸 되묻고 싶어요. 예, 저는 한 가지만 여기까지만 더 줄게요. 드릴게요. 제가 예. 이런 논리가 진짜 위험하다고 보는 게 자, 일본 오염류 방수에 대해서 한국이 만약에 적극 입장 취하지 않으면 친일이에요. 그다음에 종전선언을 반대하면 전쟁 광입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지금 선언하게 되면 위험하다는 취지인 것이지 결국은 종전을 선언할 정도의 상황이 초래하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다 대고 종전선언 반대하니까 당신은 전쟁광이다. 이런 논리가 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정책이라는 건 투트랙으로 가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자. 한쪽에서는 국력을 길러서 어떤 말하자면 대응을 또 높여나가는 겁니다. 두 개를 다 가야 되는데 종전선언은 틀렸어. 무조건 힘을 길러. 이것도 잘못된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믹싱해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전쟁을 없애고 한쪽에서는 힘이 길러서 북한을 억제하고 이 두 가지를 가면 되는데 지난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하고 규정하기 위해서 종전선언 자체를 깡그리 무셔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틀렸다고 봅니다. 자, 제가 짧게 다른 게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예, 맞는 말씀인데 자 잠시만요. 보세요. 예, 예. 일단은 우리 그 판문점선언을 했잖아요. 우리 남북한끼리 판문점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안 지켜졌죠. 자, 안 지켜져도 이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사이에 GP 없애고 한 이런 피해는 있지만 그런데 종전선언은요. 종전선언 당사자가 누굽니까? 미국과 중국과 북한이에요. 한국도 들어가면 원래는 그죠? 정전협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네.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국제적인 문제에서 이게 만약에 안 지켜졌다. 그럼 종전선언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취해졌던 조치들 미군 주둔, 유엔 주둔 이거 다 원복되면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 돌이킬 수 있어요? 종전선언을 예, 받아주면 예. 좋은 제가 거잖아요. 두 분께서 어떤 무슨 말씀을 소리를 하시는지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충분히 잘 전달이 된 것 같고 그럼 이것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서영주 부대변님께서도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쨌든 대통령의 좀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과라기보다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예, 이것이 예. 뭐 특정 정치 세력이나 민주당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계속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겨냥한 거 맞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럼 겨냥한 걸로 해석을 스스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해석한 측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예예. 사람 뺨을 때려놓고 내가 쓰다듬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떤 그런 언어도단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민주당 지난 정부를 지칭해서 반국가 세력을 주장을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로 또 해명을 하는 자체가 이미 두 번 또 모욕을 주는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발언 수습하지 않으면 직접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수습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는 이제 본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 뭐 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본회의 상황 좀 두 분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짧게만 전망을 듣겠습니다. 글쎄 뭐 노란봉투법이 부의 여부 관련돼서 아마 표결이 있을 겁니다. 네네. 이게 직회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왔어요. 그러면 네. 이게 회부할지 여부에 대해서 또 표결을 하거든요. 그 회부 이후에 상정 내지 이제 표결까지 가는데 아마 회부 여부 관련돼서 시끄럽기 때문에 오늘 상정까지는 안 가더라도 네.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그 논의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부 내용과 관련돼서는 아직 국민적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조금 더 국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께도 이야기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염수 결의안 부분들은 지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민주당이 좀 이렇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뭐 안건을 올리려고 하는 거고요. 노란봉투법은 지난 본회의 때 국회의장께서 여야 합의를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를 해봐라고 해서 그때 안건을 지금 이번 본회의로 미뤘습니다. 근데 이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의장께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인이 이번에는 처리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안건으로 올라와서 오늘 중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